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꿈만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게 존중을 하는 거고 상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한국 태권도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 앞서서 어제 태준이가 너무 잘해줘서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힘을 탄력을 받아서 또 잘한 것 같아요. 자, 뉴스와이드 오늘도 올림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선 승전 보죠. 메달 숫자 13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리 좀 해보죠.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메달 순위가 지금 6위예요. 금이 13시고 은 8, 동 7에서 총 28개 메달 6위. 그 앞에가 영국 있고 뒤에가 일본이 있습니다. 앞에 뭐 미국하고 중국은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위에 지금 올라 있다는 거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금 13개는요. 이게 타이 기록이에요. 타이 지금. 이게 지금 사실 13개인데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다가 되는데 일단 런던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각각 금 기준으로 보면 13개 갔습니다. 당초에 5개가 목표였는데 뭐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3배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목표치보다.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아니 5개라더니 13개는 뭐 좋긴 한데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한체육회장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표 수치는 그냥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5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인위적으로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금메달 5개를 이미 예측을 했고 영국의 슈퍼컴퓨터는 금메달을 5개 따고 18등 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예측치를 뛰어넘는 기량을 한두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보여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5개 정도 봤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예측했다. 슈퍼컴퓨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 통해서 5개로 나왔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 과학적 예측을 뛰어넘어서 너무 잘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과학은 금메달 5개로 예측하고 네. 또 다른 컴퓨터, 슈퍼컴퓨터는 금메달 9개로 예측을 하고 또 다른 컴퓨터는 금메달 10개를 예측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과학을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나 이런 그 AI를 활용할 때 좀 좋은 AI나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능이 좀 떨어진 거 쓰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말씀 들려요. 이렇게 같으네요. 왜냐하면 앞서 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CNN도 분석을 했고 예. 유럽의 언론들도 분석했거든요. 미국 언론에서는 최대 금메달 10개를 예측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체육회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이제 언론의 관심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저도 이제 물론 인정하는데 금메달 뭐 2개 정도 차이 날 수 있죠. 전망이 언제나 맞을 수는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예측했다고 했으니까 예측한 그 데이터 예측한 우리는 이렇게 예측했다라고 공개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사격과 그 양궁과 펜싱에서 금메달 예상했거든요. 근데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가 나왔는데 사격은 전혀 메달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두 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무려 6개의 메달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그 과학이 어떤 과학인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메달 나온 게 총, 칼, 활, 태권도. 뭐 발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태권도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골고루 나왔어요. 태권도 얘기 좀 해보죠. 우선 태권도에서는 금 2개입니다. 물론 더 남았어요. 근데 남자 58kg급에선 처음으로 메달을 땄다고 그러고요. 여자 태권도 57kg 이거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이건 16년 만이에요. 특히 김유진 선수는 랭킹 1위, 4위, 5위를 차례대로 격파하고 와서 결국 금까지 갔는데 근데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금이 나온 겁니까? 또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었죠.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올림픽 초기까지는 우리가 절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태권도 8체 체급 중에서 다 들어오지 말아라. 4체급만 뛰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견제가 심했죠. 이제 그런데 태권도의 1960년대 이후서부터 태권도의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진출해 나가니까 글로벌로 태권도의 글로벌화. 가 수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태권도가 다냐. 그래서 올림픽까지 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 전 세계 이 태권도의 글로벌화를 진행하면서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은 우리가 다 가지고 온다는 거 상당히 모순적이죠. 글로벌화라는 게 전력의 평준화, 실력의 평준화,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신체 조건이 더 좋은 유망주들이 태권도를 우리 지도자들한테 배우니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체급 중에 지난 직전 대회인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노골드였는데 이번에 그 연 이틀 금메달 소식을 가져다준 태권도 선수단에게 응원의 마음 좀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태권도가 남녀 4체급이 총 8체급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데 우리는 4체급만 나갈 수 있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제한을 받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이겠죠. 그러면 요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태권도 종주국이니까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좀 제한을 하자. 알겠습니다. 그럼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 아닙니까? 근데 그럼 유도에서 일본도 제한받고 있습니까?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유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의 강세도 점점 약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지금 특별히 핸디캡을 줘야 될 사항은 아니죠.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에 태권도의 글로벌화가 점차 심화가 되면서 뭐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그 고단수의 태권도 선수들이 등장해서 우리 선수보다 오히려 더 잘한다. 그러면은 대한 태권도 협회가 주장하겠죠. 종주국은 옛말이다. 4체급으로 제하는 거 풀어달라. 설득력 있겠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 선수 생활하는 선수는 이 체급에 따라서 못 나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16년 만에 금메달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첫 출전하거나 우리가 이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일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그 16년 만이라는 그 이 숫자 속에는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이런 가운데 아직 올림픽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13개 과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올림픽 당시와 지금 타이 기록 금메달 숫자 타이 기록을 했는데 남았어요.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여기 보시면 전웅태 선수와 우상혁 선수 지금 근대 5종과 육상 남자 높이뛰기 지금 각각 뭔가 기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조만간 10일 그리고 11일 각각 경기가 있는데 최동근 평론가 두 종목을 좀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수 한 명이 또 빠졌네요. 빠졌습니다. 금메달 기대할 만한데. 누굽니까? 지금 나옵니다. 근대오종인데요. 근대오종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종목은 아니죠. 그나마 이 근대오종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왜 알려졌느냐? 방금 보셨던 이제 전웅태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근대오종 사상 최초의 동메달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 이 전웅태 선수가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을 했고요. 현재 세계 랭킹 2위입니다. 근대오종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성승민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올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이 근대오종 남자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전웅태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높이뛰기에 우상혁 선수가 있죠. 우상혁 선수 이제 결선에 올라갔고요. 이제 결선에서 우상혁 선수의 라이벌이 이제 카타르의 바르심, 이탈리아의 템베리, 또 미국의 해리슨,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뉴질랜드의 커 선수, 이 정도 한 4명이 4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높이뛰기 같은
이 기록 경기는 예.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죠. 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오. 자, 그런데 우리 우상혁 선수도 그렇고요. 이 해외의 이 경쟁자들도 올해 파리올림픽에서의 우승은 2m 36cm나 2m 37cm에도 결정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혁 선수의 최고 기록이 2m 36cm입니다. 최고 기록, 개인 최고 기록이. 근데 올해에는 그 최고 기록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2m 33, 34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예선 치렀던 기록 보니까 예선에서는 베스트를 다하지 않지만 2m 27cm로 공동 3위를 기록하면서 그 숫자보다는 이 플레이에 뛰어넘는 그 몸 동작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거든요. 예. 그 우상혁 선수도 자신 있다고 얘기했고요.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이 결선에서 11일에 벌어지는데 모레 본인의 개인 최고 기록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이제 금메달이냐 아니냐 이거 좀 가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게 최동호 평론가 자세한 내용 들어보셨죠? 자,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를 뛰냐, 그거 보면 메달 색깔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지금 우리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좀 기대할 만한 종목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올림픽과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 이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일단 잦아든 듯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어제도 입장문을 냈죠. 향후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향후에 입장을 내겠다. 그러나 협회는 오늘도 뭐 보도자를 통해서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장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좀 꺼내는데요. 앞서서 안세영 선수가 실망을 비친 내용도 좀 같이 있습니다. 보시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비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안세영 선수한테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한쪽에만 지원을 하면은 그 많은 다른 선수는 또 오히려 차별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Y사 제품만 신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그 국제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예.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얘기했고요. 유명한 이용대 선수도 컴플레인,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설명이잖아요. 지금 최동호 평론가 지금 대한체육회장 설명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뭐 이번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서 협회의 그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이 무능력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비판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비판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이용대 선수도 국가대표를 뛸 때 개인 후원사가 있었어요. 또 이용대 선수도 개인 후원사가 있었지만 국가대표 경기를 뛸 때는 예. 자신의 그 개인 후원사가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후원사의 브랜드 의류나 신발을 착용했겠죠.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의 훈련 비용이나 대회 참가 비용 협회도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후원사를 얻는 거고요. 후원의 대표적인 게 브랜드 노출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뛸 때 이 방송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럼 그 브랜드를 입어줘야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협회가 좀 몇 가지 이 반박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 안세영 선수가 나는 비즈니스 타겠다. 그러니까 대표팀에게 제공되는 이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들 다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예. 나는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 이 비즈니스 티켓을 해달라. 그리고 나는 내 개인 후원사의 신발을 신겠다. 예. 이 등등의 요구가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좀 이제 문제 합당하지 않은 요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해외 나가서 보니까 최정상의 선수들은 트레이너도 2명 데리고 오고 예. 뭐 스윙팬이나 뭐 천리팬이는 2명 데리고 오는데 왜 협회가 못 따라오느냐. 그런데
천이페나 쯔이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정성의 선수거든요.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고용한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선수가 협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해달라, 더 열심히 하겠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요구가 합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약간 감당하기 어렵다 할 만큼 한 거다라는 협회 쪽 입장.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나가서 보니까 다른 선수를 지원한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만 제기 이런 건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께서는 이 체육회장의 설명 약간 해명이죠 뭔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좀 아쉬웠습니다. 저 안세영 선수의 요구가 과한지 아닌지는 뭐 진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궁협회와 지금 배드민턴협회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궁협회가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양궁이 그만한 전 종목 석권이라는 위협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궁협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수들 모자만 봐도 포롱과 현대차가 같이 소재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특수한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열은 발산하고 시원함은 당기고 예. 그 소재가 아주 특이해서 현대차가 썬루프에도 적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모자 구할 수 없느냐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최대한의 경기력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예. 그런 의지가 양궁협회에서 보이는 것이고 배드민턴협회에서는 너 이거 그냥 대충 신지 뭘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가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봐서는 다른 선수들 여태 불평 없었는데 왜 그럼 너는 약간 왜 이런 튀냐? 분위기가 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양궁협회는 정말 틀 정도의 소재를 개발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과한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두 협회만 비교해도 지금 당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저는 안세영 선수가 조금 옳은 말을 했고 앞으로 배드민턴 협회도 양궁 협회를 좀 본받아서 좀 다르게 체육 행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자, 올림픽에 출전하는 종목 참 많죠. 그리고 각각의 협회들도 있습니다. 그 협회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고요. 특히 재정적 여건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좀 알려진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양궁협회가 비교가 되는데 우선 임원 숫자와 기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 우선 임원을 보면은 40명입니다. 40명이면 많은 듯도 싶은데 양궁협회는 28명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리고 구성을 보면요. 배드민턴 협회의 임원 40명들의 구성을 보니까 뭐 생활체육인 협회장, 치과의사, 대학 초빙 교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수 출신이나 전문가는 아닌 걸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건데 반면에 양궁협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양궁 전문가, 현역 주자 등등등 전체적으로 스포츠 전문가. 이거 좀 다르네요. 그리고요.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 내역이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0원이에요. 양궁협회는 83억 원인데 물론 양궁협회장이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께서 맡고 계시니까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도 많이 기여한 게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기부금이 0. 하나 더 비교해 보죠. 일단 임원 숫자가 배드민턴 협회 40명인데 대한축구협회 엄청나게 큰 조직 아닙니까? 28명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최동근 평론가 임원 숫자 얘기 40명은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다른 협회보다는. 40명 많죠. 많은데 대부분의 축구협회에 28명 임원 그리고 양궁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종목의 그 임원 자리에는 예. 꼭 없어도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 단체가 그 자립 기반이 없죠. 예. 자립 기반이 없기 때문에 최대의 현안은 능력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회장은 재벌급의 그 회장이고요. 넉넉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죠. 예산을 따가지고 올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는데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 얻는 게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명예직처럼 부회장이 5명 넘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사도
10명이 넘어가는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이사들이 전부 다 일하냐? 일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단체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회장은 상근이 아니죠. 이 전무이사라는 자리나 또는 수석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5명 이하인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 영세합니다. 그들이 이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사나 부회장 자리를 주고 후원금을 얻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웬일인지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셔왔는데 많아요. 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기부금 0은 뭡니까? 그 대목이 저는 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김태규 회장이 이 전문 엘리트 출신이 아니고 이제 생활체육 출신 동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선거를 치러서 회장이 되고 난 뒤에 그냥 뭐 인맥 관리나 아니면 그냥 친한 분한테 나눠준 건지. 근데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돈 내실 분에게 부회장이나 이사 주던지 아니면 돈을 안 내도 좋아.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기자들 대신 우리 그 홍보를 해줄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뭔가 기여할 가능성. 예, 좀 우리가 좀 원하는 거 가끔 가다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일 또는 돈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보니까 뭐 전혀 스포츠에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40명은 좀 과하지 않았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거나 뭐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분이 임원으로 가서 뭐 많은 숫자가 된 건 알겠어요. 설명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아니 그럼 기부금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기부금이 0원인지 이게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 기부금 많이 모으는 것도 회장이 예를 들면은 재벌그룹 회장이다 그러면 뭐 본인이 내면 되겠지만 예. 돈 없는 회장이라고 한다면은 다 그 후원금 많이 모으는 제주도 회장의 그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임원 40명이 하니까 꽤 노력을 했구나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기부금이 근데. 0원이라는 생각에서 이게 뭐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죠. 박용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 부의장님 정치권에 계시니까 정치권의 시골을 볼 때 기부금 0원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어쨌든 협회라는 곳이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곳이잖아요. 예. 정치 조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조직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개별 플레이어들의 역량, 기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임원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없다. 이거는 명예는 챙기는데 책임을 안 진 거잖아요. 혹시 기부금은 그다지 신경 안 쓰고 후원금 확보에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 21개의 협회의 소속 팀들이 이번 예.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요. 예. 금메달을 취득한 이런 종목에서 자립도가 50%가 넘지 않는 유일한 협회가 배드민턴 협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들의 기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기부나 후원은 저조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양궁 앞서 보여드린 자료 보면은 87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예. 그에 반해서 배드민턴은 0원이고 또 임원분들이 전문성이 정말 담보됐냐 보면은 수산업체의 대표, 치과 의사 그리고 지역신문사의 대표인데 전문성조차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거에서 약간 의아하고 계세요. 아니 저렇게 임원이 많은데 기부금은 안 모이고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보니까 원래 직업을 갖고 계신 분 뭐 이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용윤 변호사께는요 지금 안수영 선수 와서 가장 관심 있는 이 쟁점처럼 비춰지는 게 하나가 개인 자격 출전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한 변호사께서 뭐 안수영 선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의 SNS에 뭘 알리기도 해서 이게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향후에 논란이나 어떤 다툼의 소지가 좀 크게 있어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개인 자격을 출전하는 걸 막겠다 이렇게 예. 처분이 나온 건 아닌데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소송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규정을 앞으로 뭐 개정을 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좀 낮춰가지고 완화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예. 일단 지금까지는 뭐 배드민턴 협회와 지금 뭐 약간 진실공방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음이 이제 뭐 동시에 진행되는 와중에
개인 자격으로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출전을 할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상으로는 또 몇 년을 또 채워야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보니까 뭐 27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20대 초반의 입장에서는 22살입니다. 예, 지금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이인데 그 자격 조건까지 충족을 시키려면 또 많은 기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이런 국가를 대표해서 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뭔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만약에 뭐 안세영 선수가 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막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해서 빠르게 일단은 출전부터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하는 그런 뭐 대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호 평론가, 지금 자막으로 질문이 하나 나갔습니다. 안세영, 앞에 거 좀 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제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올림픽 끝난 뒤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해져요. 정도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올림픽 끝나고 메시지 전달하겠다.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마음을 표시한 거는 첫 번째 금메달 따고 난 직후에 발언했던 거 타이밍 잘못 잡았다 인정한 거라고 봅니다. 그 위에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이런 자칫날에 재뿌려야 되느냐. 때문에 내용은 별개이고요. 타이밍 잘못 잡았다는 거 인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이 컴다운 된 게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걸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이제 더 큰 선수로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저는 안세영 선수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월드 배드민턴에서 월드 스타, 글로벌 스타 선수로 발돋움해서 그만큼 누리고 살겠다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가 개인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자기 전담팀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호주 가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훈련하고 김연아 선수 밴쿠버 가서 한 것처럼 그 정도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원사가 절대적인데 그 후원사가 지금 등장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준비가 갖춰진 사이에 내가 대표팀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일정 짜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짐작도 좀 나름대로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좀 안세영 선수가 그 해일처럼 덮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보고 공항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소속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 얘기해보고 자신의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고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스탠스 자체가 무언가 본인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발언을 던지고 난 이 국면에서 내가 이 발언을 왜 했는지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안세영 선수가 지금 테니스나 골프 선수들 같은 거는 개인 후원을 받아서 본인이 출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저는 뭐 궁극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이미 이제 후원사가 등장했다면은 그렇게 자기 전담팀을 뚫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후원사가 등장해서 내 전담팀을 꾸렸는데 올림픽에도 나가지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 대회에 나가지 되고 그때는 이 협회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규정상.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는 싸워서 해결했다는 거고요. 싸워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방법이 있고 공개되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협회와 잘 얘기해서 내가 이 정도 기여를 하겠다. 이 정도 기여가 되면 나를 풀어달라.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후원사가 등장해서 내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더 내가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풀어달라. 라는 어떤 이런 그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이 안세영 선수가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방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내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주목받은 선수가 있는데 사격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리고 사격 자세로 굉장한 주목을 해외에서까지 주목을 받았던 김혜지 선수. 소속인 임실군청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말 못해 깜짝 놀라셨어요. 기자회견을 하다가 실신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쓰러졌는데요. 프랑스 출국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시차 적응 안 된 상태라, 그리고 좀 큰 무대에 서면서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다행히 한 응급조치 후에 한 10분 만에 다시 의식을 회복해서 괜찮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많은 분들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설명이 있었지만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출국한 이후에 오늘까지 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최동욱 평론가, 선수들의 약간 피로도 있지만 스트레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그리고 이목이 집중된 것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김혜진 선수처럼 시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 따가지고 온 선수들 귀국하고 난 뒤에 여러 행사에 끌려다니면서 몸살을 앓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혜진 선수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실신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행입니다. 뭐 특별한 다른 지병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스트레스로 뭐 7월 중순부터 계속 일정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올림픽 끝나면서 다 긴장이 풀리면서 또 일정이 계속 쌓이니까 뭐 피로가 쌓여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죠. 금방 회복이 됐답니다. 올림픽 마친 선수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죠. 쉬어야지 뭘 또 준비를 하죠.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많은 곳에 또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또 깜짝 놀랐지만 천만다행입니다. 금방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